사실은 피크가 2030년 이전에 만들어지고 60년 이전에 가속출 제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40%였거든요. 1990년대에 비해서 55%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여기에 따르자면 이제 이렇게 부문별 목표치까지 일단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 부분은 65%, 수송 부분도 24%,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이제 연말 안에 아마 합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년도에 글래스고에서 COP26가 있잖아요. 유엔에서 탄소 감축하는 커뮤니티죠. 거기서 아마 다른 국가들 앞가갈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는 좀 수세에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 양반이 이제 확정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싸지고 있고 좋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잘 받아지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이 금융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실물 경제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주식을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전 세계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주가는 미래를 표현하죠. 주가를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산업의 변화, 국가의 위상의 변화. 자, 요게 이제 세계 업체가 중국의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전기차 스타트업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연간 한 지금 3만 대, 4만 대 이 정도의 차를 사요. 근데 시가총액이 쭉 보십시오. 20조, 10몇 조. 그러니까 상장과 동시에 전기차를 한다는 이유로, 물론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조에서 20조를 받는 거죠. 시가총액이. 기업의 가치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500만 대, 600만 대, 1000만 대를 파는 회사도 불과 현대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0몇 조 이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올랐죠. 수소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클린한 차를 많이 만드는가가 자동차 회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뭐 테슬라 스토리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제2의 제3의 테슬라를 대한민국에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하도 이제 좋은 원전 왜 하냐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우라늄이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된 번들로 묶어져 있는 ETF. 여기 보시면 2010년에 잠깐 올랐었어요. 잠깐 올랐습니다. 이때가 이제 원전 신규로 짓느니 마느니 오바마가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좀 어느 정도 붐이 좀 일었을 때죠. 그러고 난 뒤에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수직 급락을 해서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차트는 저희들끼리는 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에 찼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대표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났죠. 웨스팅하우스 부도 나고 아레바 부도 나서 EDF의 메인터스 중하고 반면에 뉴에너지 인덱스 여기는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친환경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수직 급등을 해서 이 업체들도 여기에 포함된 업체들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거죠. 수소 우리 김상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흑자가 지금 의미 있게 나는 데는 대한민국의 두산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적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뭐로 평가를 받느냐면 요 PSR이라는 지표로 평가를 받아요. PSR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시가총액하고 매출액의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의 업체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 뭐한 300, 좀 뭐 고평가되는 회사들은 한 2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수소 관련 업체들 보시면 70배, 60배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20배에서 30배 사이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런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전의 장치, 아까 이제 이상 대표님 말씀하신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를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요 5개의 업체는 미국의 유틸리티죠. 미국 다 민영화되어 있고 지역별로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이 각자 맡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유틸리티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매출액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유독 한 회사만 이렇게 아웃퍼폼을 크게 하고 있죠. 다른 회사들은 뭐 주가 뭐 비슷비슷한데, 이 넥스트 이어라는 회사가 미국 그 유틸리티 회사에서 처음으로 풍력 태양광을 자기네 기조에 있는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사실상 50% 차이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전체를 다 바꾸겠다고 한 3년 전에 선언을 했죠. 딱 그 시점부터 스파이크를 쫙 했죠. 돈은 알고 있다. 주식 투자 많이 하더랬어. 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보여. 그렇죠. 올스테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올스테드 많이 아실 거예요. 글로벌 1위의 상품력 디벨로퍼. 근데 올스테드가 원래 덴마크의 환전이 열죠. 근데 자기는 그 지위를 포기를 하고 모든 화석연료 관련된 자산들은 다 팔고, 최근에도 팔고 있어요. 남은 분들 팔고 해상 풍력만 집중하겠다고 해서 2016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주가가 빠꾸한 적이 없습니다. 한전 2016년도에 주가가 피크였죠. 제가 이때 보고서를 쓴 게 마켓 퍼폼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 더 이상 프리런치는 없다라는 것이 제 리포트의 제목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로가 빨리 올스테드의 매출액이 13조입니다. 시가총액이 70조 가까이 됩니다. 한전의 매출액이 6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13조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는지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노력,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셔서 그린주딜로 주가들이 사실은 4월 또 올랐어요. 급등을 쫙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의 어떤 효과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업체들이, 이 회사들 말고 여기 이제 제가 풍경 만들어놨지만 태양광, 수소 관련 회사들 전부 다 급등을 했고요. 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엄청나게 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넥스트 레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몇만 원 퍼센트 달았습니다. 뭐 유닛은 우리 저기 이 사람이 자기 사람이겠지만 국민연금 펀드에서 투자를 해서 그 죽을 똥 살똥하는 회사를 어쨌든 우리 국가에 품에 안았죠. 그 회사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수주도 지금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책이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여야지 산업이 또 선순환해서 발전하는 그런 구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대주주 과세 요건 강화 시점. 10억에서 3억으로 쭉 낮춰지잖아요. 물론 3년 전에 발표했다지만 지금 시장은 공학개미라는 분들의 출연 때문에 40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죠. 700만 명이에요, 활동에서. 근데 이분들이 바이오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몰빵하다시피 투자한 쪽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백그라운드가 있죠. 왜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전 세계는 더 좋아요. 오래전부터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점을 간과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하겠다. 원칙. 휴가도 이미 끝나고 이렇게 있는 상태죠. 시행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그럼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정부가 이런 이 링크, 이런 정책과
주가, 기업들의 링크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있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내년부터는 아까 보시는 이런 사이클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정책이 잘못 작동하면서 이걸 막고 있는 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뉴딜이 성공하고 탄소 배출 net 제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필수입니다. 그건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고려를 하셔서 정책들을 원스톱으로 원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SG나 이건 저번에 아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녹색당이 지금 주력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2030년 중간 목표치를 확 올린다고 했잖아요. 55%로. 요게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2030년에 승용차가 37.5% 감축의 이 목표는 2030년 CO2 감축 40%를 달성한 거죠. 내년 초에 이게 55%가 되면 쭉 더 내려서 아마 50% 이상 감축을 해요. 그러면 업체들의 예상 벌금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 국경세 어저께 현대제철이 실적 설명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이 있어요. CDQ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커스를 지금 이제 습식으로 해서 붓거든요. 그러니까 축축한 포커스를 갖다 부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거리식으로 바꾸겠다는 감정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500억 정도. 근데 사실은 그 CDQ 장치는 일본 리버스딜만 하다가 벌써 한 10년 전에 도입을 한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런데 둔감하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입이 되면 지금 유럽은 벌써 아마 내년부터는 개별 국가별로 공문들을 보낼 것이고요. 빠르면 2023년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제철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된다면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포스코나 현대차에서 강판을 받아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니네가 만드는 이 자동차 강판에는 탄소가 많이 감지되어 있으니 수출하는데 관세는 내겠다 해도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업체들이 10년 전에 해외에서 한 투자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단계라서 좀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 슬라이드가 중요합니다. 정책이 왜 중요하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판매가 급감을 했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로비 단체가 유럽 당국, EU 당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아까 보신 거 이거 좀 유예를 해주든지 낮춥시다. EU의 당국들이 아무도 거기에다가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낮출 것 같다. 저렇게 침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다. 근데 웬걸 아무도 거기에 응답을 아직 끝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책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월 단위로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팍 꺾였잖아요. 수직 급감이죠. 지금 보십시오. 사상 최대치로 9월달이 월 유럽에서 거의 한 14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의 월별 판매를 넘어선 첫 수치. 굉장히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업들을 견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자, 미국. 이게 이제 대선 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네요. 괜히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전이니까 마음대로 제가 상상의 날에 펼쳐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지금 다 안 좋은데 특히 전기차 시장이 안 좋습니다. 풍력 태양광은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세금 관련 규제, 세금 관련 지원을 갖다가 그 효과가 풍력은 2022년, 태양광은 2023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투자사의 공제를 갖다 인정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호황입니다. 트럼프의 불과. 근데 전기차는 그걸 이제 그런 정책을 못 끊는 그런 정책이 딱 트럼프가 되자마자 연비 규제안을 원래 이 안이 이제 오리지널 아니었어요. 캘리포니아하고 오바마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원래 두 개의 연비 규제안이거든요, 미국에는. 제일 강력한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옛날에 스모그 때문에 상도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그런 규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룰을 따르는 줄을 말고는 이제 연방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오바마 때 야, 캘리포니아 니네 게 훨씬 좋으니까 우리가 합치자 해서 이걸 만든 것입니다. 완성자체들이 반대로 그런 거. 근데 트럼프가 딱 당선되자마자 이걸 깨버렸어요. 요 까만선.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캘리포니아와 23개의 주들이 지금 소송에 진입을 했고요. 아마 트럼프의 안대로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 완성자체들은 가정의 눈을 뜨고 눈치를 보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붙어야 되나, 트럼프에 붙어야 되냐.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지 않는 겁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대당 7,500불에 세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연장을 주냐고 딱 막아버렸어요. 전기차 판매가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트럼프가 계속되면 전기차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많은 분석 기관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식 룰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급상승하게 된다는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되는지 바이든이 되는지. 근데 다른 주들은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요 세 개의 주들이죠. 요 공이 다 트럼프가 다 이겼던 주들이거든요. 근데 요 세 개의 주는 희한하게 격차가 많이 안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지긴 하는데 조금씩은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힐러리가 227표를 얻었거든요. 힐러리가 270표잖아요, 그렇죠? 43표만 더 얻으면 되는데 요 세 개의 러스트벨트에 있는 주들을 다 합치면 46표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가 어쩌고 저쩌고 텍사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더군다나 보너스가 있죠. 버지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이든이 무조건 된다. 예, 배팅을 하고 있고요. 상원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상원선거. 전쟁에서 맞추는 게 더 정확할지 몰라. 상원이 원래 이게 할 때만 하더라도 두 석 정도를 뺏어오는 거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두 석은 부족하잖아요. 53대 47이니까. 물론 무소속이 민주당 쪽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여기 아이오와, 여기까지도 지금 민주당 쪽으로 약간 전도되는 느낌에서 51대 49 또는 50대 51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치 분석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다 압니다.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정치가 움직이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야지 산업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정책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인사이트 있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오바마가 이 시대를 열었듯이. 그래서 만약에 50대 50이 되면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캐스팅 보트는 이제 해리스가 되는 거죠. 부통령이 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역시 여기도 블루 웨이브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정책들이 단기간에 집행이 되는 거죠.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전략. 야,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난감할 정도로 높은 정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화석 연료가 있는데 미국 연료를 발전해서 천연가스탄만 하더라도 700기가거든요. 이거를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죠. 원전은 이미 계속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감안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봤었는데 최소한 20기가 이상 더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현재 공급망을 감안한 것입니다. 근데 바이든의 목표대로 따라가게 되면 연간 1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700기가에 여기서 보시면 700기가가 천연가스 석탄이잖아요. 곱하기 2 내지 3배수를 해야지 재생에너지하고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캐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율이 낮기 때문에. 700이니까 2만 곱해도 1400기가잖아요. 앞으로 15년 남았죠. 거의 얼추 연간 한 100기가 정도를 설치를 해야지 카본 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기가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죠. 미국의 현재 지금 아까 오바마 때문에 호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20에서 30기가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 내지는 3배, 3배 내지는 5배의 설치를 이루어야지 목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장이, 큰 시장이 열리겠습니까? 당선이 되게 되면,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제일 이제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입니다. 바이든은 일단 보조금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거는 뭐 욕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확정을 얘기를 했고, 연방정부 부지 내에서 쉐일가스나 쉐일 오일의 프라킹을 금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메탄에 대한 규제, 그걸 없애버릴 겁니다. 오바마가 해놓은 걸 갖다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없애버렸어요. 근데 메탄이 훨씬 더 오실가스의 개수가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현미허브 가격인데, 요게 2불대에서 3불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소한 4불에서 5불, 6불까지도 점치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 발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입되는 단가가 높아지면서 S&P 가격이 아마 상승 압력에 처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 재생에너지 업체들한테도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일파만파일 거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제가 뭐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이미 전 세계 시장이 75%, 신규 발전사의 75%가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주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왔네? 페네트레이션이 75%면 성숙 시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전력 생산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4%밖에 안 됩니다. 요게 100%를 가야지 우리가 탄소 배출 넷 제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발전원에서 땅은 안 짓고 다 재생에너지만 짓냐?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10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다 그레이트 페널티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술의 발전이죠. 이게 이제 육상풍력 발전기 크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원래 1메가, 2메가 하던 것이 지금은 미국 같은 데서는 5메가, 육상에서 거의 6메가까지도 유럽은 설치가 되고 있고요. 10기가 이상으로 육상도 커진다. 해상은 지금 한 20메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규제 이슈 때문에 반대에 있는 발전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지난주에 보리스 존슨이 영국의 해상풍력 타겟을 원래 10기가에서 30기가 있다가 40기가 한 차례 올렸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해상풍력 발전, 이게 입찰 난갑니다.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는데 3분의 1 타워 났잖아요. 첫 퍼스트 라운드에 의해서. 전력품에 영국의 원전 현재 하나 짓고 있는 그 가격보다도 절반도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북해를 끼고 있어서 우리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합니다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이 북동부 연안 지역이 요즘 아주 들썩들썩거립니다. 고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상풍력 타겟들을 전부 다 입법화해서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들끼리 막 경쟁을 해요. 우리 주에다 많이 지을 테니까 우리 주에 좀 와라, 기업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엄청 뛰어다니죠. 기업들을 비즈니스맨이에요. 올스테드 만나고, 뭐, CIP 만나고, 베스타스 만나고, 뭐, 집에서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런 당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우리한테 좀 와라. 누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그분들의 당선이 결정이 되니까. 약 30기가 가까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확정돼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고 바이든이 잡게 되면 2030년까지 연방정부 땅에 25기가를 하겠다고 이미 민주당 하원이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수소. 전 세계 재생에너지 종목 중에서 작년 4분기부터 따지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이 수소 관련 종목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보시면 놀랍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이제 어나운스가 되면서 이제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유가 이제 이걸 받아서 처음 수소를 주요 에너지 모드로 키우기 위한 디테일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를 쏟아붓겠다는 얘기이고요. 이미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이미 투자에 들어갔고요. 스페인도 최근에 들어갔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 하락을 수소에서 이루겠다는 게 이제 EU의 목표이고요. 2025년도 안에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가 같아지는 이 패러티를 달성하겠다는 게 이제 EU의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의 결론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수전 설비의 급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엄청 빠릅니다. 정책을 발표한 지 이제 뭐 한 6개월? 6개월도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림잡아도 700억에서 900억 달러 수준의 투자가 지금 서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서 있고요. 2023년까지는 이 시작하는 프로젝트들 개수가 이렇게 쫙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100% 탄소를 주체로 시대에서는 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이고요. 이게 돈이다. 이래서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투자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요것만 했죠. 엔드 유저, 자동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 어떤 수소를 쓰는지 생각도 안 하고 별로 큰 고려 없이 요것만 했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수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EU가 표준화하기로 했고 그 이후로 호주, 미국, 중국 모든 국가들이 사실 그린 수소 투자에 나서면서 클린한 수소가 만들어져서 운송하게 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맨 마지막에 엔드유저단의 수요를 늘 것이고 엔드유저단에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요를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한전 얘기하면서 프리런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프리런치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린 수소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잘하는 것들은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그린 수소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책이 꼭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발표는 하셨지만 사실은 가야 할 길이 되게 멉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이 PPA 꼭 통과가 돼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아까 탄소 증세 보셨죠?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가는 것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에 성장 중입니다. 올스탠드 TSMC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맞먹는 이 TSMC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단지에서 나오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애플의 압력 때문이었죠. 삼성, LG 다 마찬가지입니다. SK까지. 최근에는 국내 중소기업들한테도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압력을 받고 있어요. 야, 니네 거기 베트남에 있는 공장, CS 윈딩입니다. 네, 보시죠. 베스타스가 글로벌 1위 풍력 터빈 메이커잖아요. CS 윈딩의 풍력 타워의 공장 중에서 베트남 공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베트남 공장이. 야, 니네 그 베트남 공장 좀 재생에너지로 돌리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전부 다 깔았습니다. 공장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빼빼하게 깔았어요. 근데 다 깔아보니까 되게 좋대. 전력을 엄청나게 세이브하는 거죠. 이런 이제 시대가 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현대제철 얘기를 드렸는데, 유럽의 업체들은 이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쓰는 시대로 이미 들어갔어요. 파이브 설비들은 이미 다 성공을 했고, 큰 회사들, 티센크룹 같은 큰 회사들은 2025년, 그리고 이런 사브 같은 조그만 회사들은 2035년을 타겟으로 잡아서 전면 다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린 수소를 만들어질 수가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포스코나 일본의 니폰스틸이나 이런 데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지만 탄소가 값이 매겨지는 시대가 와 있는데 이제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업체들 정말 안 됐습니다. 국내 새 공장을 좀 애국심을 발동을 해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짓는 거죠. 일단 국내 수요가 없어요. 국내 전기차 판매도 별로 늘지 않을 뿐더러 국내 전기차 판매도 테슬라가 지금 70%, 80%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제도 잘 지킬 수가 없는 대한민국에다가 우리 업체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새 공장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늘지가 않는 그런 지금 악순환에 이미 사실은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이 창출한 해상 풍력,
우리하고 동일한 시간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고 내년 안에 뭐 삽이라도 뜨게 한다면 아주 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시지만 대만에 비해서 한참 늦어 있죠. 우리 업체들은 이미 CSB도 그렇고 상가이멘트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수천억을 갖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우리 만들고. 이 두 회사들이 최근에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굉장히 발빠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회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회사가 합치면 풍력 발전기에 들어간 원가만큼이나 큰 원가를 두 회사가 원스톱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참 그것은 매우 답답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정말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리씨입니다. 폭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100메가 태양광 하려고 하는 업체를 만났는데 지금 현재 REC 정도면 수익성이 안 나서 저희도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RPS 비율을 조금 올리고 하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별로 답은 없는 것이죠. 수소를 에너지 발전은 REC를 2배를 만드는데 그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서 딱 따로 떼놓는 것은 REC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 쪽에 일정 부분 의무화하고 하는 제도를 이제 둬야 될 거고. 올해 풍력 우리가 착공이 빵입니다. 빵 현재까지. 근데 유니슨이 다행히 60메가 동화에 하는 것을 이제 연말에 착공할 거예요. 근데 풍력이 우리가 타겟이 1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면. 근데 착공이 빵이라는 게 너무 참 이게 정책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태양광도 연간 지금 3기가 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REC라면 계속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이제 업체들이 드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과연 REC를 그럼 여기서 쫙 올리거나 업체들한테 수익성을 주게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REC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게 이렇게 더 이상 빠지게 하지 않게만 정책을 작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보시는 미국의 단가예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익을 가질 수 있게 만드냐. 방법은 스케일. 대규모의 단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1메가, 몇백 킬로, 60메가, 50메가 이런 식으로 단지를 산발적으로 지어봤자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계획 입지를 반드시 도입을 하셔야 되고 국가의 입찰을 해서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큰 규모로 공급을 하면서 단가를 확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러면 업체들이 지금 같은 REC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품을 조달하는 데마다라도 10메가 하는 거랑 100메가 하는 거랑은 단가 차이가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지만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덩비율이죠. 이게 점이 딱딱딱딱 찍히면서 어디는 이미 착공을 했어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린유디가 안 발표했고요. 요거 이제 제가 그 경남도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서머리 쪽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유디 지금 예산이 이제 내년 어쨌든 집행이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리드가 다 다르거든요. 해당되는 상황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 지도를 조금 그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남은 어떻고, 울산은 어떻고, 경북은 어떻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좀 모아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고 좀 스피드가 좀 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딱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제 수소 쪽입니다. 수소차가 도요타보다 뒤져 있었죠. 근데 핵심 소재나 부품을 이제 100% 완료를 했어요. 결국은 정책이 무한정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수소차도 열려주지. 정말 이런 이 무한적인 정책 지원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건 약간 좀 무대포다 할 정도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업체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완성차에 이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전부 수소화돼요.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것이 뻔하니까. 그리고 관련 소재나 부품이나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전부 이쪽으로 지금 다 뛰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전 세계 수소차 판매에 당분간은 절반 정도 전자차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그린 수소 시대가 오면서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와 유사한 정도로 많은 수소차 스타트업들이 유럽,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 콜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훨씬 더 좋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미 현재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다른 재생에너지, 다른 그린 산업에서 이런 좀 무한적 진짜 회사를 위하고 기업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쏟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죠. 그래야지 이게 빨리 안착이 되고 저희가 좀 탄소 배출 넷제로 시대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셨는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나 코멘트나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완성차 계획을 가지고 수소 시장 민수소가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건 내 뜻을 장악한데 실제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세계적으로 생산을 잘 하고 있는 나라 혹은 기업 그런 정도의 규모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비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생산 안 하고 있어야지 한화 그리고 이제 또 중소기업들 몇 군데서 지금 수소를 만드는 이제 수전의 장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미 영국, 뭐 독일, 유럽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수전의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멘스 같은 회사도 수전의 설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격차가 이게 이제 완전히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하고 격차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기반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웬만큼 다 노하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좀 규모가 크게 지금처럼 뭐 1메가, 2메가 뭐 이런 식으로 애기편에서 하는 쪽으로 말고 수소 의무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그린 수소 의무 비율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일정 비율을 넣어라. 수소 의무화 제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아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따라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에다가 네.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클러스터인가요? 그거를 예전에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그까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단지로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성장이 되려면 지금 뭐를 가장 준비를 좀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TF를 만들어서 우리 업체들의 개발 사항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도와주면 될 건지. 그 다음 만약에 그게 좀 현장이 늦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니까 해외 업체들하고 재입을 해야죠. 우리나라에 이미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유럽의 수소 관련 업체들. 왜냐하면 시장이 크니까. 뭐 네일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ITM 파워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 대표 회사들하고 우리 업체들을 재입을 시키는 거죠. 물량이 충분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국내에 빨리 그린 수소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토론회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당정협의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유럽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서 곧바로 수전의 시설로 연결해서 곧바로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가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곧바로 수전의 시설로 연결을 못 시킨대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주파수 변동폭이 큰 거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그 기술을 아직 개발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야. 재생에너지에서 받아가지고 연료전지로 집어넣고 연료전지에서 수전으로 가는 이 단계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플랜트 산업을 R&D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일을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게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당장 내년 예산에 좀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병화 팀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도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표는 이제 확실하게 다 정해진 거고 이제 좋은 정책으로 결국은 이제 산업 생태계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예로 드셨던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은 하던 뭐 이제 현대제철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2023년부터 탄소세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탄소 배출 저감 시설 CDQ 건식으로다가 바꾸게 되면 3,500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철을 쓰는 정말 자동차 산업도 그 조정 기간까지 그러면은 2023년 또는 이제 탄소 배출 제로가 되는 2030년, 2040년까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지금 아까 저기 그 팀장께서도 제철이라든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탄소 배출 제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수출 주력 종목이고 또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하면서 전환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전의 장치도 현재로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소차 다 가야 되는 거는 알지만은 뭐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 기간 동안 버티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가요?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네, 지금 유럽 확정했어요? 집행위 자체에서는 이미 확정을 했고요. 일부 국가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원래 독일이 처음에 반대를 했죠. 자기들 수출에 맡길 수 있어. 근데 독일이 완전히 찬성을 돌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하는데 이제 WTO 위반이라고 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EU의 전략은 그냥 원바이 원으로 산업 대 산업으로 계속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환경에 안 좋은 제품들을 이런 제품들을 수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WTO가 맡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발표는 내년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 결정한다고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2021년 최근에 산업부가 PPA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가 최근에는 찬성으로 돌았어요. 재생에너지 피해. 네. 그래서 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올해 중에 통과는 될 것 같아요.
통과되는데 이제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싸니까요. 우리가 아직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득 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미국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세공제로 기업들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PPA 도입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업들한테는 뭐 투자세 공제든 아니면 그 생산세 공제든 그러니까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금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보전해 주는 방법들을 의원님들이 조금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위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걸 그때 그린뉴딜 논의하실 때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뭐 관련한 법을 지금 바꾸는 중이라서 당장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맞아요. 네. 제가 느끼는 건 항상 좀 이게 지금 너무 국회하고 대통령님은 앞서서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레깅이 돼요. 다른 부처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부하고 기체가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거꾸로 가서 이게 노이즈가 있으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효과가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는 탄소 제로 하겠다고 했지만은 뭐 그것도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2060년까지 40년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중국하고 경쟁력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자동차라든지 뭐 제철 산업은 정말 수출 팔로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제로 선언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드렸는데 전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그린 뉴딜 선언하면서도 그 여러 어떤 그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했잖아요.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방향만 제시했던 것에 그리고 엊그제 지금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그 주도해서 탄소제로 목표 설정해야 된다 하는 그 기자회견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좀 깊이 있게 정보를 몰라서 모르지만 일본의 스가 총리의 그 탄소제로 선언 이것에 상당히 좀 자극받아서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어제 이렇게 선언할 것까지 예상했지 못했던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김정한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주말 사이에 결정하셨대요. 네, 대통령께서 주말 사이. 그렇게 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 굉장히 더디게 지금 이 결정을 했는데 그런 그 이유가 반대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대로 그걸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그 산업 또 다른 또 이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늘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대통령과 국회가 그렇게 가는데 산업부는 어떻다라고 하면 꼭 이 이야기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김성환 의원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이 지금 탄소제로의 이 큰 방향이라든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산업부는 정작 내심이 어떤 거였는지 이것도 좀 듣고 싶고 뭐 그래요. 그 관련해서 같은 질문인데 조금 연장을 확장을 해보면요. 아까 50쪽 대만이 창출한 대한민국 문제 그거 하면서 그러셨잖아요. 답답하다고. 그 답답한 이유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답한 이유를 딱 한번 짚어봐 주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요? 네, 저도 연결해서 제가 우리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요. 제가 시장 넓히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혜는 거의 테슬라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새 보면서 우리 그 당과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또 이 관료 요 사이에 어떤 정책을 바라보는 편차 이거에 대한 계속 고민이 되는데 이 수소차 시장도 우리 신종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무시 답답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이 답답한 나오죠. 걸 한번 했네. 뭐가 답답한 거? 답이 나오죠. 인식이죠. 인식. 갭이 엄청난 큰 그러니까 그 지금 저는 이제 그 갭이라고 하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가령 기업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수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 한명화 의원 말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얘기하실 때 네, 모든 게 복합되어 있고요. 일단 전통적인 산업, 힘들어져야 되는 산업들은 장애를 방어하기 위해서 원전, 석탄 다 똑같죠.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기존에 잘 아는 친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걸 자꾸 전파를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원전은 이래서 좋고 석탄도 뭐 기존에 했는 건 해야 되고 전기차 운송 판매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 과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자기 과라는 거죠. 그 사람들 혹합니다. 그렇지. 그럼 절대 안 돼. 전기차 운송 판매제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절대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테슬라만 엄청 달리고 있잖아요. 메이커별로 무조건 운판매제를 하라고 해놓으면 골고루 달리겠죠.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갭들이 청와대 내에도 존재하고 산업부 내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국회 내에는 엄청 존재하다가 이제 좀 우리 민주당 위주에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 갭을 해소하는 회의를 연석을 100번 하든 200번 하든 이런 걸 통해서 갭을 줄여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기술의 진보하고 이윤 추구, 그러니까 이윤 동기 사이에 이 브릿지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의 진화 자체를 보질 않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가격이 낮아졌어, 또 수소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어, 이런 거를 아예 볼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런 문제는 문제 없다. 제가 그동안 쭉 해오면서의 느낌은 산업 기득권이 굉장히 센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의 기득권이 굉장히 세서 원전 경우도 원전이 이제 지금 좀 이렇게 퇴조해 있는데 이 퇴조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거의 한 10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막 공격을 하고요. 이 산업부 저도 이제 산자위를 환노위에서부터 환노위 하다가 안 돼서 산자위 갔다가 지금 이제 기재위로 온 건데 이 환경부에서 보면 산자위가 더 할 수 없는 공격이고 산자위 가보니까 기재부가 다 없는 산자위죠. 그러니까 여기 산업부, 기재부, 청와대도 그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산업 기득권의 힘들이 굉장히 세고 이게 후퇴를 안 합니다. 분명한 거는 석탄, 원전 뭐 이런 쪽에 퇴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 발전에 의해서 거기가 퇴조해야 되는데 퇴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분명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 거부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의 이 발언도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 대통령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19대 때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할 때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부산 가면 제일 먼저 근데 부산이 또 그렇고 그래서 그 영화 그 뭐죠? 판도라 나올 때 우리가 보자고 대통령이 금방 그걸 보자고 당 대표 시절이었던 거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아마 제 느낌으로는 딴딴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2050년에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계를 설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툰베리가 이야기하고 그거 아마 굉장히 가슴에 확 이렇게 툰베리 얘기는 대목같이 박혔을 겁니다. 그 성향으로 보면. 그런데다가 최근에 세계의 기조가 확 바뀌잖아요. 25%
28% 하고 있는 중국이 2060년까지 한다고 그러고 15% 내고 있는 미국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일본까지 하니까 제가 왜 그 우리 톡방에다가 그걸 한번 올렸었잖아요. 기재부 장관하고 얘기해 보니까 분위기 그게 이제 북한 마지막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요번 주말 지나기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기재부 장관 기조가 좀 바뀌었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얘기했더니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분위기가 그때 이미 바뀌었던 거지. 그러니까 툰베리 얘기에다가 이렇게 미국, 중국하고 일본까지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국회 우리와 대통령이 거의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 지금 트랙에너지를 하면서 그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부 관료들이 있고 청와대 있고 여기에 기조는 아직도 굉장히 저항이 강할 거예요. 결국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들 원스톱샵을 만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이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찍어서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언은 그냥 이렇게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큰 변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 시기인 겁니다. 궁금한 거 하나요. 네. 바이든 공약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있어요. 네. 그게 바이든이 왜 그 공약을 넣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바이든이 되면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거 하고 그 소형 원자로 문제는 어떻게 작동할지 판단이 잘 안 서요. 지금 유타 쪽에서 그걸 뭐 승인받아서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요. 일단 미국 자체가 사실은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허물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은 일단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상품을 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바이든은 이제 오바마 때도 원전을 사실은 처음으로 신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기술 중립적이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소형 원전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적극적인 의사는 없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위에.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조금 모든 기술을 다 포용한다. 이런 정도에서 그냥 하는 선언적인 이지 그걸 뭐 집중적으로 하고 하기에는 왜냐면 미국은 이제 민영화돼 있잖아요. 근데 소형 원전이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여기 단가 나오겠습니까? 뭐 몇십 메가, 100메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지금 이 연구의 대표님들이 그린이들이 이끌어가기 굉장히 힘드신데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에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린이들의 출발을 기후 위기 그리고 인류 생존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닥치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이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탄소 제로에만 맞춰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탄소 제로만 완성되면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위기에 대해서는 완성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그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생활 폐기물 이야기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고 음식물 폐기도 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린뉴딜에는 그 생태 뉴딜이랄까? 자원순환. 완전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린 하면 대개는 과거에는 생태를 이야기했는데 환경의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탄소에 집중되어 있는 그린 뉴딜이 조금 완전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린 뉴딜의 생태 관련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눈으로 못 깨어난 환경 파괴라든가 그 위험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이 논리적인 탄소는
계산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톨베이가 이야기하는 그 환경 문제는 단지 탄소 문제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훨씬 더 우리 생활 생태의 핵심이라고 보는 제가 주제였는데 조금 항상 우리 그린 뉴딜 팀에 좀 제기하고 싶었던 그 양희원영 의원님 담당이에요, 그게. 오늘 그 관련한 토론회가 있죠. 자연 순환 사회 관련해서 우리 누구죠? 양천에 이용선 의원이 주재해서 오늘 토론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죠. 포함해서. 유럽의 그림들에는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큰 그림만의 탄소 제로가 같이 들어있고 거기에 오염물질 제로도 같이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화학물질, 오염물질 제로까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그 고민이 많다르시네요. 그래서 오늘 2시 토론에도 거기서 제안해서 된 거라 그래서 그 단계를 좀 같이 밟아갈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 네, 저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 그 산업계 말씀하실 때 제가 어제 산업부 장관하고 잠깐 얘기를 이번에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후변화 대응을 산업정책실에서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 쪽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새로운 산업에 기회를 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서 산업이 어려울 거니 그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산업생산사업부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 쪽을 산업정책실에서 맡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오늘 탄소제로 얘기하면서 이걸 에너지 쪽으로 넘기는 걸 좀 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기재부나 산업부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미칠 영향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게 지금 가장 큰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이었던 거죠.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지금 인식을 갖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금 요소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 11쪽에 보면 공동의 풍력 관련주들이 9월에 그린니들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쪽 37쪽에 가도 국내 수소차 관련해서 주가수익 보면 지금 근래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31쪽에 보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그린 쪽 산업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말하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에 이를테면 국내 자본시장에 있는 금융시장, 증권 주식시장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특히 미국하고 동조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 뭔가 지금 비밀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뭔지를 사실은 좀 이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산업계 그런 방어 논리, 저항 논리가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고 인식의 문제가 있고 이 가치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그린 뉴딜을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 우리 관련주들이 이제 비로소 해외의 그린 산업 관련주들과 주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어제부터 그런 변화가 있나요? 네? 근데 그런 변화가 있어요. 4월부터 동행을 했어요. 4월부터. 그러니까 그린 뉴딜 딱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히려 우리 업체들이 주가가 아니 4월부터예요. 여기 제가 7월 만들었는데 계속 좋았죠. 계속 좋다가 9월부터 이게 딱 버려지 거꾸로 이제 오히려 예전처럼 다시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9월에 그 시점이 이제 바로 그 대주주 과세 강화였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뭐 업황이 같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업체들끼리. 근데 해외 업체들은 좋은데 우리 업체들의 주가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대주주 과세 강화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것이 기재부가 이제 입장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 성공을 하려면 주식 시장이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이걸 네. 따라와주지 않으면 당연하죠. 바이오 예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신생 바이오 강국이에요. 이렇게 된 게 여기 의원님들이 바이오 벤처 막 구성하면서 주식 시장을 열어줬잖아요.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지금 100조가 넘었어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산업의 성장하고는 절대로 떼어내서 생산할 수 없는 건데, 어떤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맞다. 근데 그게 이해가 부족해서라 그래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설명력이 좀 떨어져요. 저는 여기에 뭔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윤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그린 사람을 주장을 했을 때 네. 이윤이 아직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죠. 그 자금 조달이 또 그 회사들의 성장을 또 견인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대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이유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를 했으니까 초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빼는 거죠. 세금내야 되니까 빼는 거죠.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그럴 되니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아니 미국의 그 시장이 자본시장이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근데 공장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미 그 40조 이상의 돈이 들어와서 오케이 그러면은 네. 다시 이건 곧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연초되면은 다시 반등을 하겠죠. 하는데 연말 되면은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3분기만 투자하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4분기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마.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세상에 이런 법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경제 11위 대국에서.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3년 전에 이미 하는 거고, 그때는 상황이 다른데요. 근데 이제 그게 3억 대주주 여건 3억 그거 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국채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래 그게 가계 합산 3억이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인별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가계 합산 10억이었던 거를 지금 인별 3억으로 했으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가계로 가면 한 7억, 6억이나 7억쯤 될 것 같거든요. 가계를 다 묶어도 인별로. 6, 7억 된답니다. 그래서 6, 7억쯤 될 거예요. 사실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6, 7억 갖고 있으면 세금을 부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니까 그거 뭐 3억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 그 용어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용어를 좀 풀고 또 그걸 좀 점진적으로 하면서 대주주의 그 세금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약화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인별 한 종목 3억인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몇 종목만 가지면 10억 금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그냥 확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점진적인 단계로 둬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맞지 않아요?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할 거면 그냥 빼어가게 양도세를 도입을 빨리 하고 비율을 점진적으로 양도세 비율을 올려 나가는 게 좋았는데 이거는 저렴거리 강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주주는 좀 잘 안 맞지. 외국인들은 25%가 넘어야 대주주입니다. 우리 규정에. 외국인들은 25%인데 우리는 1% 아니면 2%예요. 거래소 보따리 따라서. 엄청난 차별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가만히 우리와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가만히 자기는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다 외국인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왜 저는 이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기재회에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세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민주주의로 있는데 불로소득이 계속 자본시장에서 네. 해외 이전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계속 풀어놨었으니까. 그러니까 4분기가 되면 공매도 하는 애들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떨어지니까. 네, 떨어지니까 팔아서. 공개해놨다. 그때 가서 팔아가지고 상황이. 전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오늘 국내외 투자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네. 대선까지 나왔는데. 네. 네. 저희 다음은 연구에서 지금 10월 3일날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 바이든 당선이 될 경우를 준비를 하는 12월 중에 바이든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세계 경제 시장, 국내 영향 이런 걸 중심으로 자리를 마련해 보는 중입니다. 그때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